대부분의 경우 제가 비어있다고 이해하는 건 보통 제 지갑 정도예요. 아니면 월요일 아침 냉장고 정도. 하지만 물리학에서는 우리가 비어있음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정말 기가 막힐 정도죠. 여러분 앞에 공기나 밤하늘 별들 사이에 그 새카만 고요함을 보세요. 본능적으로 그곳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냥 텅 빈 황무지라고 생각하죠. 이런 직관은 끈질기고 또 한편으론 안심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랍니다. 공간이 비어있다고 생각하는 건 물고기가 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황당해요. 사실은요, 우리가 텅 비었다고 여기는 그곳이 그 혼잡하고 시끌벅적함이 심지어 설 연휴 기차역보다도 더 북적거린답니다. 단지 우리가 그걸 계속 보지 못했을 뿐이죠. 이걸 증명하기 위해 우리 사고 실험 하나를 해볼까요? 먼저 아주 튼튼한 상자가 있다고 가정해봐요. 여러분을 그 안에 넣고 그리고 물건들을 밖으로 마구 던져버리기 시작하죠. 첫 번째 단계, 공기를 빼내세요. 이제 산소 부족으로 인한 질식감 말고는 이 상자가 비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천만에요. 착각은 금물, 빛은 마치 술 취한 파리떼처럼 안에서 이리저리 부딪히고 있고 라디오판은 여러분의 몸을 뚫고 지나가며 탈모 샴푸를 팔려고 안간힘을 쓰는 중일거려. 자,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두 번째 유리층이 필요해요. 납과 콘크리트로 어쩌면 약간의 어두운 마법까지 써서 이 상자를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거죠. 모든 별빛과 우주선을 막아버리고 온도를 절대 0도까지 낮춰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섭씨 영하 273.15도까지요. 이제 이곳은 전 연인의 마음보다도 더 차갑고 정전된 지하실보다도 더 어두워요. 지금은 비어있을까요? 여러분의 직감으로는 이곳은 월요일 아침 무덤처럼 적막할 거예요. 하지만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낼 수 있다면 양자 안경을 쓰면 눈앞의 광경에 즉시 놀라서 안경을 떨어뜨려 산산조각 낼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보는 것은 결코 평온함이 아니라 격렬한 끓어오름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이 절대적인 허공에서조차도 원래 아무것도 없던 무대 바닥 위에서는 극도로 폭력적인 광란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입자들이 줄을 지어 허공에서 튀어나와 우주은행에서 에너지를 조금 빌린 다음 순식간에 서로 충돌하여 소멸하고 그 에너지를 다시 되돌려주죠. 이 과정은 너무나도 빠르게 일어나서 마치 끓는 물 위에서 끊임없이 터지는 기포와 같아요. 당신은 고요함에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은 영원히 멈추지 않는 양자 폭풍의 한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제거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우주 실업 같은 장이 있는데 공간의 모든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지만 당신은 전혀 감지할 수 없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가 힉스장을 제어하는 레버를 찾아서 그 레버를 한 번에 확 당겨서 꺼버린다고 말이죠. 그 다음 벌어질 일은 죽음이 아니라 바로 소멸이에요. 그 순간 당신 몸속의 모든 전자들, 즉 당신에게 부피를 부여하고 당신이 테이블을 통과하지 못하게 막고 DNA 나선형 구조를 유지하는 입자들이 갑자기 모든 질량을 잃게 될 거예요. 원자 구조는 순식간에 와해될 겁니다. 왜냐하면 질량이 없는 전자는 원자에게 붙잡힐 수 없기 때문이죠. 당신의 뼈와 당신의 기억, 방금 먹은 점심 식사, 심지어 당신 엉덩이 밑의 의자와 이 불운한 상자까지도 한순간에 존재의 물리적 기반을 잃게 될 거예요. 비록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자는 여전히 질량을 가지고 있어서 당신이 완전히 빛으로 변하지는 않겠지만 당신은 순간적으로 해체되어 한 덩어리에 극도로 혼란스러운 고온 플라스마 구름이 될 거예요. 우주에서의 당신의 형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겠죠. 이게 우릴 어쩔 수 없이 작고 하찮게 만드는 현실을 마주하게 해요. 심지어 속이 쓰릴 정도죠. 우리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면서 스스로가 꽤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잖아요. 엄청난 영역이라도 차지한 것처럼요. 하지만 사실은 말이죠. 우리 몸의 대부분은 텅 비어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 인류를요. 지구상에 무려 80억 명의 몸속에 있는 모든 공간을 꽉 짜내서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거대한 틈을 전부 채운다고요. 그러면 남은 모든 물질은 겨우 각설탕 한 개만큼의 크기밖에 안 될 거예요. 맞아요. 각설탕 한 개요. 하지만 딱 하나 경고할 게 있어요.
이 각설탕의 밀도는 정말 엄청나거든요. 무려 수억 톤에 달하는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도 전 인류의 모든 자동차, 트럭, 배, 그리고 비행기를 전부 납작하게 짓눌러서 쌓아 놓은 것과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커피를 마시다가 이 각설탕을 보게 되더라도 절대 아무 생각 없이 컵에 넣지 마세요. 당신이 만약 그 각설탕이 마치 초소형 중성자별처럼 순식간에 당신의 컵을 뚫고 테이블과 바닥까지 지구의 핵으로 추락하는 걸 보고 싶은 게 아니라면요. 게다가 도중에 격렬한 폭발까지 일으킬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니 약간 불안한 진실이 떠올랐어요. 이야기에서 우리는 결코 주인공이 아니에요. 심지어 조연이라고도 할 수 없죠. 저 끓어오르는 무겁고 에너지로 가득 찬 일단 사라지면 우리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그 허공이야말로 진짜 주인공이에요. 우리는 그저 이 무대 바닥이 진동할 때 가끔씩 생겨나는 홀로그램 환상에 불과하다고요. 그런데 대체 어떤 천재가 아니면 어떤 불운한 사람이 처음으로 텅 비어있다는 것이 사실은 전혀 비어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을까요? 그걸 알아내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자연의 진공 공포증부터 오늘날의 양자론의 혼돈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우리는 고대 그리스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 학자들이 어떤 사상을 마치 홍수나 맹수처럼 여겼던 시대였죠. 거기서는 말이죠. 만약 누군가가 빈 컵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한다면요. 그 안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죠. 그 사람은 아마 미치광이 취급을 받거나 아니면 더 심하게는요. 위험한 무신론자로 낙인 찍혔을지도 몰라요. 그러고는 장삼을 두른 한 무리에 미간을 잔뜩 찌푸린 철학자들에게 문밖으로 내쫓겼을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할 첫 번째 난감한 지점이에요. 사실 인간이란 존재는요. 비어있음을 정말이지 지독하게 싫어해요. 우리는 물리적으로 진공을 만들어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요. 심리적으로도 그걸 받아들이길 극구 거부한답니다. 이런 두려움은 너무나도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요. 흡사 우리가 월요일 아침 알람 소리를 끔찍이 싫어하는 것처럼요. 유전자 속에 새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그럼 이제 시간을 되돌려 2500년 전 고대 그리스로 떠나볼까요? 그 시절은 사람들이 샌들을 즐겨 신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온갖 기하학적 도형에 이름 붙이기를 좋아했던 시대였답니다. 하지만 아테네의 지적 풍토에서는요. 단 한 가지 주제만큼은 절대적인 금기였죠. 바로 없음, 즉 무무였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파르메니데스라는 위대한 사상가가 있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파티에서 그를 만났다면요. 그는 아마 여러분의 눈을 뚫어지라 쳐다보며 조금의 의심도 허락하지 않는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것은 그냥 존재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이죠. 이게 헛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바로 사고를 금지하는 빨간불이나 다름없었답니다. 파르메니데스의 논리는 완벽한 막다른 길이었어요. 만약 여러분이 허공에 대해 논하려면요. 먼저 허공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해야만 하죠. 하지만 허공의 정의는 정확히 존재하지 않음이라는 거잖아요.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한다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이런 황당함은 마치 여러분이 요리사에게 따지듯이 불평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이면 요리에 면이 없을 뿐만 아니라 면이 없는 이 그릇이 정말 맛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죠. 이건 물리적으로도 황당할 뿐만 아니라요. 논리적으로는 거의 범죄의 수준이라니까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요. 자연은 진공을 혐오한다는 교리로 이어졌어요. 이건 단순히 물리 법칙일 뿐만 아니라요. 그보다는 마치 강력한 심리적 방어선과도 같았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불안해했을까요? 그 시대의 백과사전적인 인물이었던 그는 우주가 반드시 완벽하고 질서 정연한 전체여야 한다고 굳게 믿었거든요. 만약 우주에 단 한 줌이라도 공허함이 있다면 그건 그곳에 신이 없고 규칙도 없으며 심지어 물리 법칙조차 없다는 뜻이었죠. 그것은 혼돈의 균열이자 이성의 블랙홀이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경고했어요. 만약 진공 상태의 물체가 있다면 그것을 통과할 때 어떤 저항도 극복할 필요 없이 속도가 무한대로 빨라질 거라고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식탁 위에 컵을 살짝 밀었더니 그 컵이 순식간에 우주의 끝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이건 너무 미친 일이잖아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결론 내렸죠.
우주는 반드시 가득 차 있어야 한다고, 꽉꽉 들어차 있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마치 국경절 연휴의 만리장성처럼 말이죠.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어도 그곳은 분명 어떤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거라고요. 공허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곧 세계의 붕괴를 인정하는 것이었죠. 그러니 애초에 진공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바보나 될 법한 짓이거든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 거요. 모든 것을 채우려는 이런 강박증은 아주 오랫동안 계속되었어요. 자그마치 로마 제국이 몇 번이고 흥망성쇠를 겪을 만한 시간이었죠. 심지어 계몽주의 시대에 이르러서도 사람들이 망원경으로 신의 사생활을 엿보고 심지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조차도 이런 두려움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맴돌았죠. 프랑스인 데카르트를 예로 들어볼까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말했던 그 천재 말이에요. 비록 수학에는 탁월했지만 공허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는 고집센 보수주의자였어요. 왜냐고요? 그의 세계관에서는 모든 움직임이 당구를 치는 것과 같아야 했거든요. 흰 공이 검은 공을 맞춰야만 검은 공이 움직일 수 있었죠. 힘은 반드시 접촉을 통해 전달되어야 한다고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공원에 있는데 두 명의 마인 배우가 줄다리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그들은 이를 악물고 몸을 뒤로 젖히며 분명히 힘을 쓰고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말이죠. 그들의 손에는 줄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실 건가요? 마술이라고 생각할 건가요? 마법 아니면 이 두 사람이 미쳤다고 생각할 건가요? 만약 태양이 손을 내밀거나 줄을 뻗어 지구를 붙잡지 않는다면 지구가 왜 태양 주위를 돌아야 할까요? 만약 그 중간이 텅 비어 있다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이른바 원격 작용이라는 건데요. 마치 흰 공이 탁자 절반을 가로질러 검은 공을 째려보자마자 검은 공이 구멍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것과 같아요. 데카르트에게는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요술 같은 거였죠. 그래서 우주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데카르트는 반드시 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줄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공간이 보이지 않는 반지들로 가득 차 있다는 뜻이죠. 그는 우주를 마치 하나의 어떤 유체 물질로 가득 찬 큰 틀로 상상했어요. 이 물질은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었죠. 마치 욕조 마개를 뽑았을 때 물이 회전하는 모습처럼 말이에요. 태양은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고 지구는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소용돌이에 휩쓸려 돌아가는 잎사귀 같은 거죠. 이렇게 되면 세상이 이치에 맞게 됩니다.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은 없고 오직 실제적인 밀고 당기는 힘만 있는 거죠. 물체는 접촉해야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일종의 안정감을 주었어요. 비록 이것이 사실은 전부 지어낸 이야기였을지라도요. 철학자들이 여전히 상상 속의 소용돌이로 공허함을 채우고 있을 때 갈릴레오의 제자 토리첼리는 더 이상 헛된 생각에 빠지지 않고 실험을 통해 자연에 질문하기로 결심합니다. 1643년 토리첼리는 아주 간단한 실험 하나를 해서 이 가림막을 완전히 찢어버립니다. 그는 1m 길이의 유리관을 가져와 한쪽 끝을 막고 물보다 13배 무거운 수은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그는 손가락으로 입구를 막았죠. 그리고는 관을 거꾸로 뒤집어 수은이 담긴 대야에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가락을 놓았습니다. 그 순간은 아마 과학사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떠들썩했던 순간 중 하나였을 겁니다. 관 속의 수은은 대야 안으로 전부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관을 가득 채우지도 않았죠. 수은은 약 76cm 높이에서 멈췄습니다. 이는 곧 수은 기둥의 꼭대기와 유리관의 입구 사이에 틈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눈앞에서 목격한 아무것도 없음이었죠. 상상해보세요. 그 당시 학자들과 선생님들이 이 관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던 표정들을요. 그들은 그 몇 센티미터의 투명한 공간을 마치 지옥에서 막 기어나온 악마를 노려보듯이 응시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을까요? 공기는 없었죠. 수은이 밀어냈으니까요. 수은 증기도 없었고 그때는 그런 개념조차 없었으니까요. 그들에게 있어 그곳은 정말로 없는 것이었습니다. 토리첼리는 단순히 진공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한 방 먹인 셈이었죠. 그는 설명했습니다. 자연이 진공을 싫어해서 수은을 위로 잡아당긴 것이 아니라고요. 수은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외부의 공기가 대야 속의 수은을 누르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이것은 세상을 뒤집는 순간이었죠. 토리첼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텅 비어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무거운 공기, 바다의 바닥에 살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공기의 무게는 대략 1톤에 달할 겁니다. 여러분이 찌그러지지 않는 건 순전히 여러분의 몸 안에도 똑같은 압력이 밖으로 밀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유리관 꼭대기의 작은 빈 공간이 마치 우주의 장막 한 귀퉁이를 찢어낸 것만 같았죠. 그 뒤에 숨겨진 불안한 진실을 드러내면서요. 진공이 가능하다는 것, 수천 년 동안이나 철학자들이 죽을 힘을 다해 막아내려 했던 그 허무가 이 가느다란 유리관 속에 있었다니 마치 인류를 비웃기라도 하듯이요. 하지만 이건 문제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비록 토리첼리가 공기를 없앨 수 있다는 걸 증명했지만 오히려 더 까다로운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죠. 만약 그 작은 공간에 정말로 공기마저 없다면 빛은 대체 어떻게 그곳을 통과하는 걸까요? 진공 속에 알람 시계를 넣어보면 소리는 확실히 사라집니다. 그런데 손전등을 넣으면 여전히 빛이 보인단 말이죠. 소리가 퍼지려면 공기가 필요하다면 빛은 대체 무엇을 타고 퍼지는 걸까요? 아무것도 없는 곳을 타고 퍼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파동은 반드시 매질이 있어야 합니다. 파도는 물이 있어야 하고 음파는 공기가 있어야 하죠. 빛의 파동은 어떻게 허무 속에서 헤엄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인류는 한 가지를 구상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기보다 더 미묘하고 수은보다 더 포착하기 어렵고 데카르트의 소용돌이보다 더 완벽한 유령 같은 존재를 말이죠. 그것은 반드시 존재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리학은 완전히 망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19세기 물리학자들은 물리학 역사상 가장 휘황찬란하면서도 가장 가슴 아픈 위대한 구상을 짜냈죠. 바로 에테르였습니다. 비록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도 이미 있었지만 빅토리아 시대의 과학자들은 그것을 찬란하게 빛나도록 다듬었습니다. 그 매력은 당시 가장 유행했던 증기기관을 능가할 정도였죠. 에테르는 단순히 과학적 가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물리학계의 스위스 군용 칼 같았고 아니면 우주의 만능 접착제와도 같았죠. 그 시기에는 만약 당신이 물리학자였는데 당신의 이론에 에테르가 언급되지 않았다면 당신은 거의 집 밖을 나서면서 바지 입는 걸 잊어버린 신사 같았을 겁니다. 어색하고 볼품없었죠. 19세기 초엔 토머스 영이 그 유명한 이중 슬릿 실험을 했습니다. 뉴턴의 관뚜껑에 못을 박아버렸죠. 빛은 의심할 여지 없이 파동이라는 거죠. 이제 큰일 났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파동을 만들려면 뭔가 파동을 일으킬 매질이 있어야 하잖아요. 물이 없으면 파도를 만들 수 없고 공기가 없으면 제 아재 개그도 들을 수 없죠. 파동은 매질이 진동이거든요. 빛이 파동이라면 게다가 빛은 수억 킬로미터 떨어진 태양에서 진공을 뚫고 지구로 올 수 있으니 그렇다면 그 진공이라는 곳에는 분명 우리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하지만 파동을 전달할 수 있는 매질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과학자들은 이게 분명 엄청나게 신성한 물질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 신화의 고전 더미 속에서 에테르라는 단어를 찾아냈죠. 신화 속에서 이것은 올림푸스 산의 신들이 숨쉬는 고품격 공기였죠. 순수하고 영원하며 신들만이 마실 자격이 있는 것이었죠. 이 이름은 정말 기가 막히게 지어진 거죠. 고전적인 운치를 가득 담고 있으면서도 이 물질의 고귀함을 암시했으니까요. 하지만 빛의 속도는 초속 30만 킬로미터에 달하거든요. 빛이 이렇게 빨리 움직이게 하려면 이 신성한 공기는 아주 터무니없는 물리적 특성들을 갖춰야만 했습니다. 우선 엄청나게 단단해야 했죠. 음파는 공기보다 강철 속에서 더 빨리 움직이잖아요. 강철이 더 단단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빛의 속도는 음속보다 100만 배나 빠르잖아요. 그러니 에테르는 가장 단단한 다이아몬드보다도 수백만 배는 더 단단해야만 했죠. 하지만 동시에 가장 가벼운 깃털보다도 가벼워야만 했어요. 보세요. 지구와 다른 행성들은 이 물질 속에서 수십억 년 동안 움직여왔지만 마찰력 때문에 단 한 번도 속도가 느려진 적이 없잖아요. 단 1초라도 말이죠. 만약 에테르가 시럽처럼 끈적했다면 지구는 진작에 태양 안으로 떨어져 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런 괴물을 상상해냈던 거죠. 어떤 건 엄청나게 단단한 것보다 100만 배나 더 단단하지만 공기보다는 수없이 희박하며 무색무취하고 어디에나 존재하며 만물에 스며들어 있는 유령 같은 물질이죠. 이 에테르는 행성들 사이의 빈 공간을 채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당신과 저의 몸속 빈 공간까지 채우고 있답니다. 당신이 손을 흔들 때도 당신의 손은 바로 이 에테르를 뚫고 지나가지만 아무런 느낌도 없을 거예요. 이건 어쩌면 꽤나 터무니없는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게 유일하게 합리적인 설명이었죠. 결국 다른 선택지, 즉 빛이 완전한 진공 속에서도 전파될 수 있다는 건 오히려 마법처럼 들렸으니까요.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스코틀랜드의 한 천재 물리학자 맥스웰이 이 에테르로 지어진 거대한 건물에 마지막 조각을 더했으니 바로 가장 눈부신 벽돌이었죠. 맥스웰은 수염도 멋지게 길렀지만 머리는 더욱 절망스러울 정도로 뛰어났답니다. 그는 바로 맥스웰 방정식이라 불리는 일련의 방정식을 내놓았는데요. 이 네 가지 공식은 마치 신이 냅킨에 휘갈겨 쓴 우주의 코드 같았죠. 그는 정말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할 만한 일을 해냈죠. 그는 전기와 자기를 통일시켰고 또한 계산해냈죠. 전자기파의 속도가 정확히 빛의 속도와 같다는 것을요. 그 순간 모든 물리학계는 경탄을 금치 못했답니다. 알고 보니 빛은 전자기파의 한 종류였던 거죠. 이건 마치 당신의 그 두 이웃이 항상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이웃들이 사실은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친형제였다는 걸 발견한 것과 같았죠. 하지만 이로 인해 맥스웰은 더욱 확신하게 되었죠. 에테르의 존재를요. 확고한 기계론자였던 그는 장장 이 단지 수학적 추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공간이 수많은 작은 톱니바퀴와 방향타로 가득 차 있었죠. 이것이 바로 그가 유추하기 위해 사용했던 모델이었고요. 전자기파는 바로 이 톱니바퀴들이 서로 맞물려 동력을 전달하는 결과였던 거죠. 심지어 켈빈경은 이렇게 선언하기까지 했죠. 물리학이라는 거대한 건물은 이미 완성되었고 후대 과학자들에게는 자잘한 보수 작업만 남았을 뿐이다. 소수점 몇 자리를 더 계산하는 것 정도 말이다. 라고 하늘은 만리나 뻗어 있어 구름 한 점 없었답니다. 지평선 위에는 작은 먹구름 두 점만이 떠 있었어요. 그중 하나는 바로 에테르에 대한 것이었죠. 에테르가 실제로 존재하는 물질이라면 우리는 어떻게든 그걸 탐지할 수 있어야 했어요. 이건 마치 운전할 때와 같아요. 바람이 없더라도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면 분명 손에 바람이 불어오는 걸 느낄 수 있죠. 지구는 초당 30km의 속도로 태양 주위를 맹렬히 질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 정면으로 강력한 에테르 바람과 부딪히고 있을 거예요. 1887년 두 명의 미국 물리학자 마이컬슨과 몰리는 이 유령을 붙잡기로 결심했어요. 그들은 지하실에 당시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장치를 만들었죠. 바로 간섭계였어요. 이 장치는 극도로 민감해서 진동을 방지하기 위해 장치 전체를 두꺼운 사암판 위에 설치했어요. 그리고 이 돌을 수은이 가득 찬 수조에 띄웠죠. 심지어 마차가 지나가지 않는 한밤중까지 기다려서야 실험을 진행했어요. 그들의 신중함은 마치 해체하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 재채기만 해도 터져버릴 폭탄을요. 그들의 계획은 간단했어요. 지구가 에테르를 통과할 때의 역풍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었죠. 에테르가 존재한다면 역풍을 거슬러 달리는 빛은 분명 아주 조금 느려질 테니까요. 마치 물살을 거슬러 수영하는 선수처럼요. 이것은 역사에 기록될 운명적인 실험이었어요. 마이컬슨과 몰리는 자신감에 차서 목재 거울을 응시하며 에테르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미세한 편차를 기록할 준비를 했죠. 그리고 노벨상을 받으러 갈 참이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제로였죠. 빛의 속도는 두 방향에서 완전히 동일했어요. 지구가 어떻게 돌든 어떤 계절이든 그들이 장치를 어떻게 조절하든 빛의 속도는 끈질기게 일관성을 유지했죠. 이것은 단순히 실망스러운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건 당혹스러움 그 자체였죠.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컨버터블 스포츠카를 몰고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시속 120km로 질주하고 있죠. 창밖으로 손을 뻗어봐도 바람 한 점 느껴지지 않아요.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죠. 마치 공기가 당신 주변에 굳어버린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 당신은 맹렬하게 움직이고 있는데도요. 이건 비과학적이에요. 이건 거의 뉴턴 역학을 비웃는 거나 마찬가지죠. 모두에게 큰 기대를 한 몸에 받았고 물리학의 초석이라고 여겨졌던 에테르가 마치 부끄럼 많은 유령처럼 죽어도 모습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죠. 과학자들은 혼란에 빠졌어요. 그들은 미친 듯이 임시방편을 만들기 시작했죠. 가장 황당한 주장 중 하나는 바로 아마도 물체가 바람을 맞으며 움직일 때 짧아진다는 것이었어요. 당신의 차가 너무 빨리 달려서 차체가 저절로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소위 로렌츠 수축이라는 거예요. 비록 이 공식이 나중에 유용하다는 것이 증명되긴 했지만 당시에는 이건 마치 제 숙제를 개가 먹었어요. 같은 터무니없는 변명처럼 들렸죠. 물리학계 전체는 어색한 침묵에 빠져들었어요. 완벽하고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던 공간. 에테르는 갑자기 흔들리고 위태로워졌어요. 무물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유는 마치 인류를 더 큰 심연으로 이끌고 있는 듯했어요. 이 영리한 천재들이 에테르를 구하기 위해 골머리를 썩이고 있을 때 스위스 베른의 특허청 3급 기술자였던 아인슈타인은 대담한 생각을 떠올렸어요. 우리가 에테르를 아예 없애버리면 어떨까 하고요. 이 생각은 마치 오컴의 면도칼처럼 2000년 동안 우주를 감싸고 있던 그 유령을 시간과 공간에 대한 우리의 모든 인식을 통째로 산산조각 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만약 1905년 물리학계가 에테르라는 귀한 손님을 맞아 건배를 외치고 있었다면 아인슈타인은 탁자를 뒤엎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손님까지 창밖으로 던져버린 녀석이었죠. 게다가 가장 화나는 점은 그는 초대받은 손님조차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 상황은 이랬습니다. 로렌츠를 포함한 거물들은 아주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온갖 복잡한 수학적 땜질로 설명하려 했죠. 왜 마이컬슨이 에테르를 잡지 못하는지 말이죠. 그들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에테르는 분명 적이 있다. 단지 너무 교활할 뿐이다. 그는 자신을 통과하는 모든 자를 짧아지게 하고 시계는 느려지게 할 것이다. 우리의 측정 결과를 정확히 상쇄하도록 말이야. 이런 설명은 마치 옆길로 새는 마술 해설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 당시 아직 박사 학위도 없었고 베른 특허청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심사하며 수세식 변기 특허를 담당하던 소시민이었던 그가 돌이킬 수 없는 논리적 허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만약 광속이 어떤 상황에서도 초당 30만 킬로미터라면 이는 이미 확실한 실험적 사실이었죠. 그렇다면 정지한 에테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에테르가 있다면 그 특성이 아무리 숨겨져 있더라도 당신이 그를 향해 달려갈 때 광속도 빨라져야 하고 그를 따라 달려갈 때는 광속이 느려져야 합니다. 하지만 광속이 항상 일정하다면 그것은 곧 맞바람이나 순풍 같은 것은 애초에 없다는 뜻이죠. 결론적으로 그 바람, 즉 에테르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광경은 아마 이랬을 겁니다. 모두들 벌거벗은 임금님의 새 옷이 대체 어떤 재질인지 토론하고 있었는데 어떤 이는 실크라고 하고 어떤 이는 벨벳이라고 했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성큼성큼 다가와 이봐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 영감님은 벌거벗고 있어요. 그 기적 같은 1905년에 아인슈타인은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수술칼처럼 날카로웠죠. 빛은 매질이 필요 없다는 것, 광파는 음파처럼 공기가 필요하지 않고 해수파처럼 물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빛은 스스로 양식을 챙겨 다니는 여행자입니다. 스스로 유지되는 전자기장인 것이죠. 그것은 그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전파됩니다. 이건 정말 대담한 선언이었죠. 왜냐하면 만약 빛이 에테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래 에테르로 가득 차 있다고 여겨졌던 공간은 완전히 진정한 공허가 되어버린 거죠. 아인슈타인은 상대론이라는 면도칼로 물리학의 정상에 2000년 동안이나 웅크리고 있던 그 유령, 신성하고 없어서는 안 될 에테르를 깔끔하게 잘라내버렸죠. 우주는 순식간에 상쾌해졌지만 동시에 끔찍할 정도로 텅 비어버렸습니다. 에테르가 사라지면서 아인슈타인은 또 다른 오랜 친구를 없애버렸으니 바로 절대 정지입니다. 그 전까지 사람들은 우주에 절대 움직이지 않는 좌표계가 있다고 믿었죠.
그게 바로 에테르였습니다. 당신이 우주선 안에서 움직였는지 안 움직였는지 몰라도 적어도 신은 당신이 에테르에 대해 정지해 있는지 움직이는지 알고 있다고 말이죠. 이건 절대적인 진리였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그런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요. 당신이 의자에 앉아 이 책을 읽고 있다면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태양이 보기엔 당신은 초속 30km의 속도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은하계 중심에서 보기에는 당신은 또 초속 220km의 속도로 질주하고 있죠. 만약 그런데 저는 대체 움직이는 건가요? 안 움직이는 건가요? 하고 묻는다면 아인슈타인은 능글맞게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건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달려있죠. 이것은 유명한 기차 사고, 실험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이 부드럽게 달리는 기차에 앉아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커튼은 단단히 쳐져 있고요. 당신은 손에 탁구공을 들고 위아래로 똑바로 던져 올렸다가 봤습니다. 당신에게 공의 궤적은 수직선이고 아주 간단하죠. 하지만 길가에 서서 쌩하고 지나가는 기차를 바라보는 저에게는 그 공의 궤적이 길게 늘어진 톱니 모양의 선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공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동시에 앞으로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공은 대체 어떤 길을 간 걸까요? 직선일까? 아니면 톱니 모양선일까? 뉴턴이라면 말했겠죠. 분명 하나는 진짜고 다른 하나는 시각적 착오라고요. 공간은 절대적이니까요.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둘 다 진짜라고 했어요. 아니면 애초에 소위 진실이란 건 없다고요. 왜냐하면 배경판이 돼 절대적으로 정지된 에테르가 없기 때문이죠. 공간은 더 이상 견고한 무대가 아니며 공간과 시간 자체가 탄력적으로 변했어요. 당신이 더 빨리 움직일수록 당신의 시간은 더 느리게 흐르고 당신의 공간은 더 짧아지죠. 이것이 아인슈타인의 우주가 극도로 고독한 곳인 이유예요.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시계를 짊어지고 자신만의 사적인 시공간 속에서 살아가죠. 신의 시점도 통일된 시간표도 없어요. 만약 제가 충분히 빨리 날아간다면 저의 1초는 당신의 만년이 될 수도 있어요. 한때 전 우주를 하나로 묶어주었던 에테르의 온상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만약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아인슈타인은 그저 위대한 파괴자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는 우주를 텅 비게 만들었죠. 하지만 1915년에 그는 훨씬 더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어요.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이죠. 그는 채워넣는 물질인 에테르를 없앴지만 공간 자체에 물리적인 속성을 부여했어요. 그게 바로 기하학적 구조죠. 이전에는 공간은 배우들이 연기할 때의 나무 바닥 같았어요. 그 위에서 배우들이 아무리 뛰어도 바닥은 죽은 듯이 움직이지 않았죠.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아니라고 했어요. 공간도 하나의 배우라고요. 물질은 공간에게 어떻게 휘어야 할지 알려주고 공간은 물질에게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알려주죠. 우리가 흔히 듣는 비유는 침대 시트 위에 볼링공을 놓으면 시트가 움푹 들어가고 옆에 작은 공들이 볼링공 쪽으로 굴러간다는 거죠. 이 비유가 직관적이긴 하지만 명백한 결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력을 중력으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일종의 순환 논증이죠. 게다가 공간은 3차원이에요. 2차원 시트가 아니죠. 그러니 이 장면을 좀 업그레이드해 볼까요? 우주를 끝없이 펼쳐진 투명한 젤리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이건 그냥 보통 젤리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단단하지만 동시에 아주 탄력 있는 시공간 젤리죠. 이제 태양 같은 거대한 쇠공을 이 젤리 안에 밀어 넣어 보세요. 젤리가 밀려나지 않고 오히려 압축되고 뒤틀려요. 쇠공 주변의 젤리는 더 단단해지고 격자선은 잡아당겨져서 변형되죠. 게다가 공간 젤리만 압축된 게 아니에요. 그곳을 흐르는 시간마저도 압축되죠. 다시 말해서 시간이 느려진다는 거예요. 당신이 영역을 날아 지나갈 때 당신은 직선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당신이 있는 젤리 자체가 원래부터 휘어져 있기 때문에 당신의 경로도 따라서 휘어지죠. 그 결과 당신은 태양 주위를 빙글빙글 돌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중력이 당신을 끌어당긴다고 느끼지 않을 거예요. 그저 뒤틀린 시공간 젤리를 따라 미끄러져 갈 뿐이죠. 이 젤리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또 얼마나 단단한지 증명하기 위해 아인슈타인은 심지어 중력파를 예언했어요.
두 개의 거대한 블랙홀이 충돌할 때 그들은 드럼스틱이 드럼을 치는 것처럼 우주 전체의 시공간 젤리에 잔물결을 일으킬 거예요. 시공간은 엄청나게 단단하다는 걸 아셔야 해요. 이 젤리에 아주 조금이라도 탐지 가능한 잔물결을 일으키려면 태양 몇 개가 한순간에 증발하는 것과 맞먹는 에너지를 방출해야 해요. 이건 다시 말해 아인슈타인이 우주를 텅 비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죠. 그는 그저 우주를 단단하고 휘어진 기하학적 실체로 만들었을 뿐이에요. 아인슈타인이 이긴 것 같았어요. 그는 가장 순수한 기하학으로 텅 비어 있으면서도 충만한 우주를 구축했죠. 유령 같은 힘도 필요 없고 초자연적인 작용도 필요 없어요. 그저 우아한 수학이면 된다고 그때 사람들은 생각했죠.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진리라고요. 드디어 우리가 중력이라는 녀석을 완전히 이해하게 된 거죠. 그것은 바로 휘어진 기하학이었죠. 비단처럼 매끄럽고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죠. 하지만 아인슈타인이 자신의 승리를 만끽하며 축배를 들고 있을 그때 젊은 말썽꾸러기들이 모여서 새로운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우주의 본질이 비단처럼 부드러운지 아니면 사포처럼 거친지에 대한 전쟁이었죠. 아인슈타인이 추구한 것은 매끄럽고 연속적이며 확실한 것이었죠. 그는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지만 그는 곧 경악하며 발견하게 될 거예요. 만약 현미경을 들고 그 매끄러운 시공간을 1억 배 확대해보면 우아한 기하학적 곡선이 아니라 마치 끓어오르는 알갱이 투성이의 잡탕 같은 것이었죠. 아인슈타인이 직접 창밖으로 던져버린 그 녀석이 이름하여 양자장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고서 비웃는 듯한 미소를 띠며 연기 속에서 기어 돌아오고 있었어요. 모두가 연장을 챙겨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물리학의 완결을 축하하려던 순간이었죠. 하이젠베르크를 비롯한 젊은 물리학자들이 보어와 디렉을 필두로 원자라는 아주 미세한 규모에서 일을 벌이기 시작한 거죠. 그들은 발견했죠. 만약 카메라를 충분히 가까이 당겨서 원자보다 10,000배나 더 작게 들여다보면 아인슈타인의 그 매끄러운 시공간 젤리는 마치 끓어오르는 팔보채 죽처럼 변해버린다는 것을요. 모든 것은 하이젠베르크와 함께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불확정성 원리와 함께였죠. 보통 이 원리에 대해 들을 때면 우리는 이런 설명을 듣게 되죠. 당신은 동시에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알 수 없다는 식의 설명 같은 것을요.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이 원리에는 훨씬 더 심오하고 아인슈타인을 더 미치게 만들 버전이 있었으니 바로 에너지와 시간을 동시에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이것은 단순히 측정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주에 내재된 속성인 거예요. 마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를 가진 아이처럼 그 아이를 완전히 가만히 있게 할 수는 없죠. 진공도 마찬가지랍니다. 에너지를 절대 0으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예를 들어 1나노초의 1pr만 같은 시간 속에서 에너지는 불확정적이라는 것을요. 이것은 의미합니다. 대자연이 아주 짧은 순간 동안에는 당신이 속임수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설령 절대 진공 상태라 할지라도 에너지는 마치 술 취한 주식 그래프처럼 위아래로 미친 듯이 요동칩니다. 이 파동의 시간이 충분히 짧기만 하다면 우주의 감사관이 알아채기도 전에 말이죠. 이런 에너지의 갑작스러운 출현은 합법적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제로 에너지 상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은 순식간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에너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당신의 은행 계좌라고 상상해보세요. 잔액은 비록 0으로 표시되지만 그 1초의 찰나 동안 사실 수백만 달러의 자금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말일 결산 전에 그 돈을 돌려놓기만 한다면 아무도 당신이 사실 숨겨진 부자라는 것을 모를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것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신은 규칙을 가지고 그런 장난을 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험 데이터는 언제나 옳지만 달갑지 않은 심판처럼 하이젠베르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등장한 인물은 디렉입니다. 이 영국인은 아마도 물리학 역사상 가장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어휘력은 고작 아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뿐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거나 방정식을 쓸 때면 온 우주가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디렉은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결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새로운 세계로 통하는 문 하나를 열었습니다. 바로 반물질입니다. 자신의 방정식을 설명하기 위해 그는 진공이 무수히 많은 전자로 가득 차 있다고 가정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딜렉의 바다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이 무한한 바다 모델이 다소 낡았다는 것을 알지만 그가 가져온 관념적 혁명은 영원합니다. 진공은 더 이상 멈춰있는 배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활발하게 움직이는 참여자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증거는 바로 반물질이 발견, 만약 뭔가, 예를 들어 고에너지 광자가 진공을 때렸다면 그는 정말 무무에서 입자 무더기를 튀어나오게 할 수 있었죠. 즉, 전자 하나와 양전자 하나를 말이에요. 이건 마치 당신이 텅 빈 무대를 향해 총을 뽑는데 결과적으로 배우 2명이 떨어져 내려온 것과 같죠. 이건 완전히 판도를 바꿔 놓았습니다. 진공은 더 이상 텅 비어있는 것이 아니게 되었어요. 그건 마치 무수히 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유령들이 복해 있는 심연에 더 가까웠죠. 당신이 조금이라도 에너지를 준다면 그는 물질을 튀어나오게 할 거예요. 자, 이제 현대 버전의 진공 풍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만약 당신의 눈이 양자 수준까지 볼 수 있다면 당신이 보게 될 광경은 분명 당신의 인생을 의심하게 만들 겁니다. 진공은 사실 미친 우주증권 거래소와도 같은 곳입니다. 양자장론에 따르면 모든 입자들, 전자가 되었든 광자가 되었든 쿼크가 되었든 사실 모두 장장의 여기 상태에 불과합니다. 장을 마치 어디에나 존재하는 유체라고 상상해보세요. 입자는 그 유체 위에 있는 파동인 거죠. 파동이 없다고 해도, 즉 입자가 없어도 장 자체는 끊임없이 진동하고 있습니다. 진공 속에서는 짝을 이룬 입자들이 양물질 하나와 반물질 하나를 포함해서 끊임없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공에서 에너지를 빌려와서 짧은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고는 한순간 서로 충돌하고 소멸하면서 에너지를 진공으로 되돌려줍니다. 이렇게 찰나에 사라지는 유령들은 가상 입자라고 불립니다. 그들은 마치 파티에 잠깐 나타났다가 휙 하고 사라지는 신비한 손님과 같죠. 당신은 그들의 얼굴을 제대로 볼 새도 없었지만 당신의 술을 마셨다는 건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입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그들을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주에 미치는 영향은 실제적이죠. 만약 당신이 카메라 렌즈를 1억 배 느리게 한다면 당신 눈앞에 이 공기 잔 속에서 수많은 미니 우주 대폭발과 우주 대붕괴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아인슈타인의 그 매끄러운 시공간은 여기서는 마치 냄비 속처럼 격렬하게 끓어오르는 양자 거품이 되었죠. 이곳에는 평온함이란 없어요. 오직 영원한 소란뿐이죠. 마치 멀리서 잔잔한 바다 표면을 보는 것과 같아요. 거울처럼 매끄럽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배를 타고 가까이 가서 본다면 온통 뒤섞인 하얀 물거품과 거친 파도로 가득할 거예요. 거리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빈 공간에 대해 착각하게 만들죠.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이건 마치 들어보면 여러분 작가들이 만들어낸 공상 과학 이야기 같아요. 이 가상 입자들이 순식간에 사라진다면 그게 존재하지 않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카시미르가 등장해야 합니다. 1948년 이 네덜란드 물리학자는 놀라운 실험적 구상을 제안했어요. 만약 전하를 띠지 않는 두 금속판을 가져다가 진공 상태에서 아주 가깝게 붙여놓고 그 간격이 마이크로미터 수준이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고전 물리학에 따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결국 진공 속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두 판은 전하도 자성도 띠지 않았고요. 하지만 카시미르는 두 판이 서로 끌어당겨질 거라고 말했어요. 왜냐고요? 진공은 비어있지 않기 때문이죠. 진공 속은 다양한 파장의 양자 요동으로 가득 차 있어요. 혹은 가상 입자 파동이라고 할 수 있죠. 두 판을 너무 가깝게 붙여놓으면 파장이 긴 파동들은 이 두 판 사이의 좁은 틈새로 끼어들 수 없어요. 이건 마치 두 배 사이에 장애물을 설치한 것과 같아요. 판 바깥의 넓은 공간에서는 모든 양자 파동이 판을 미친 듯이 때리고 있죠. 하지만 판 사이에는 잔잔한 작은 파동들만 존재할 수 있어요. 그 결과는요, 바깥쪽 압력이 안쪽 압력보다 커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카시미르 힘입니다.
이건 순수하게 허무에서 비롯된 힘이죠. 이걸 이렇게 폭풍우 속의 두 척의 배라고 상상해보세요. 만약 배들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다면 두 배 사이의 파도는 공간이 제한되어 잔잔해지고 상대적으로 평온해지겠죠. 하지만 배 바깥의 성난 파도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죠. 그래서 바깥 파도는 아주 거칠게 배 옆구리를 밀어붙여 이 두 배를 꼼짝 못하게 서로 부딪히게 만들었죠. 이건 이론적인 추측이 아닙니다. 1997년 과학자들은 드디어 이 힘을 정확히 측정해냈습니다. 하지만 이 힘은 아주 미미했죠. 두 개의 판이 한 마이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을 때 그때 발생한 압력은 정말 미미했거든요. 거리가 약 10나노미터 정도로 줄어들 때에만 비로소 발생한 압력은 대략 1기압 정도가 되었죠. 눈에 띄는 거시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비웃지 마세요. 만약 이 두 개의 판을 더 가까이 붙인다면, 나노미터 수준으로 더 가까워진다면 허무에서 비롯된 이 압력은 단단한 금속을 찌그러진 캔처럼 으스러뜨릴 수 있습니다. 미시 세계에서는 진공이 절대적인 지배자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아주 난처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우리에게 말했죠. 공간은 텅 빈 기하학적 개체라고요. 양자역학은 우리에게 말했죠. 공간은 끓어오르는 양자수프라고요. 이 두 가지 이론은 마치 성격이 맞지 않는 이혼한 부부 같아서 비록 우주라는 이 집에 함께 살고 있지만 서로 왕래조차 하지 않고 있죠. 게다가 양자장 이론에는 치명적인 버그가 하나 있습니다. 미친 듯이 끓어오르는 이 모델에서는 모든 입자들이 이론상으로는 전부 질량이 없어야 합니다. 방정식에 따르면 전자와 쿼크는 광자처럼 광속으로 우주를 마구 날아다녀야 하고 영원히 멈출 수 없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원자는 형성될 수 없을 겁니다. 당신도 의자에 앉아서 이 영상을 시청할 수 없을 거고요. 왜냐하면 당신은 근본적으로 무게가 없을 테니까요. 심지어 몸조차 없을 테고요. 하지만 사실은 당신은 무게가 있습니다. 어쩌면 조금 과체중일 수도 있죠. 우리는 의자에 딱 붙어 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메커니즘이 이 미친 양자수프 안에서 말이죠. 마치 우리에게 묵직한 존재감을 부여한 것과 같아요. 이건 마치 물리학이 한 편의 미스터리 소설인 것과 같죠.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요. 스토리가 정말 어색한 지점에 놓여 있었어요. 우리는 겉보기에는 완벽한 용이자 초상화를 가지게 되었죠. 바로 표준 모형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이 모형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설명해줬어요.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기본 입자들을요. 쿼크, 전자, 중성미자들 말이죠. 그들은 마치 우주레고 블록과 같았어요. 틈 하나 없이 모든 것을 구축했죠. 딱 한 가지 작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이론에 따르면 이 모든 블록들이 무게가 없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죠. 만약 전자에 질량이 없다면 빛의 속도로 날아가 버릴 테고 원자핵 주위를 돌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원자가 형성되지 않겠죠. 분자도 탄생하지 않을 거고요. 저도 여기서 당신과 차를 마시면서 물리학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의 빗줄기로 변해서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방사선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사실 우리는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의자도 무게가 있고요. 이런 묵직한 느낌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건 마치 당신이 완벽한 페라리를 만들었는데 모든 부품이 다 장착되어 있지만 이 차가 멈추지 않는 것과 같아요. 영원히 최고 속도로 질주하는 거죠. 당신은 이 차의 브레이크를 달아줄 방법을 찾아야만 해요. 아니면 이 고속도로에 무언가를 깔아서 속도를 늦춰야 하죠. 이 질량 없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물리학자들은 그야말로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민했어요. 그들의 방정식은 정말 우아했고 예술 작품처럼 대칭적이었죠. 하지만 여기에 억지로 질량이라는 항목을 끼워 넣으려고 하면 이 항목 때문에 전체 방정식이 무너져 버렸어요. 마치 정밀한 스위스 시계 안에 모래 한 움큼을 쏟아붓는 것과 같았죠. 이때 힉스와 몇몇 다른 물리학자들이 나섰습니다. 그들은 대담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굉장히 복고적으로 들리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어요. 만약 우주가 텅 비어 있지 않다면 어떨까? 만약 우주가 어떤 보이지 않는 만질 수 없는 장으로 가득 차 있다면, 모든 구석구석 스며들어 있다면, 심지어 당신과 저의 몸속에서도 입자가 이 장을 통과할 때 그들은 저항을 받습니다. 이런 저항은 그들을 느리게 만들고
이렇게 느리고 밀기 어려운 상태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질량으로 나타나는 거죠. 잠깐, 뭔가 귀에 익숙한 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이건 19세기 아인슈타인에게 한 방 먹고 쫓겨났던 에테르의 복사판인 거죠. 물리학은 마치 건망증에 걸린 할아버지 같아서 한 바퀴 뱅글 돌아서 다시 옛 가구를 들고 온 거죠. 하지만 잠깐 주목해주세요. 이번엔 정말 다릅니다. 힉스장은 단순히 에테르의 복사판이 아니거든요. 에테르는 마치 융통성 없는 무대 배경 같아서 당신이 그에 비해 정지해 있든 움직이든 그건 절대적이었죠. 하지만 힉스장은 오히려 상대론적인 안개에 가깝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달리든 상관하지 않고 얼마나 빨리 달리든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기준계가 없기 때문이죠. 그저 속도를 바꾸고 싶은지 아닌지만 신경 쓸 뿐입니다. 빛을 전달하지 않아요. 관성을 만들어내죠. 이건 좀 추상적일 수 있으니 비유를 들어볼까요? 우주 전체를 상상해보세요. 보이지 않는 시럽으로 가득 찬 수영장이라고요. 어떤 입자들은 예를 들어 광자처럼 미끄러운 장어처럼 시럽을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전혀 상호작용을 하지 않죠. 그래서 그들은 최고 속도인 빛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량이 없습니다. 반면 다른 입자들은 예를 들어 전자처럼 속옷을 입고 수영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들은 힉스장을 나타내는 시럽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운동 상태를 바꾸기가 어려워지죠. 이렇게 가속하기 어려운 관성이 바로 질량입니다. 또 어떤 입자들은 훨씬 더 무거워서 예를 들어 톱커크처럼 마치 완전한 잠수복을 입고 시멘트 두 포대를 등에 짊어진 것 같습니다. 그들은 힉스장과 매우 깊이 얽혀 있어서 그래서 그들은 엄청나게 무거워집니다. 관성이 엄청나죠. 여기 좀 더 고전적인 칵테일 파티 비유가 있습니다. 물리학자 데이비드 밀러가 고안한 거죠. 하지만 저는 이걸 상상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붐비는 뷔페 파티로 말이죠. 힉스장이 바로 배고픈 채로 음식대 앞에서 밀치고 당기는 사람들 무리라고 상상해보세요. 만약 이름 없는 졸개, 예를 들어 중성미자가 들어왔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는 유령처럼 군중을 뚫고 출구로 직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질량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만약 한 명의 데스타나 아니면 무료 랍스터를 들고 들어오는 종업원, 예를 들어 전자나 쿼크 같은 경우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즉시 우르르 몰려들어 당신을 에워쌀 겁니다. 당신이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이 팬무리를 모두 끌고 움직여야 합니다. 외부의 관찰자에게는 이 유명인이 엄청나게 무거워진 것처럼 보이고 밀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힉스장을 대표하는 이 군중이 부여하는 이러한 관성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질량입니다. 여기서 제가 약간 엄밀하게 말하자면 사실 당신 몸무게의 대부분은 양성자와 중성자 내부의 에너지에서 나옵니다. 그건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 공식 덕분이죠. 하지만 힉스장은 존재의 문턱입니다. 힉스장이 전자에게 질량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전자는 원자에게 붙잡힐 수 없고 원자는 형성될 수 없죠. 힉스장이 없으면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것은 극히 혁신적인 인식입니다. 이건 의미합니다. 질량은 물질의 본질적인 속성이 아니라는 거려. 이 의자는 의자이기 때문에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들이 힉스장을 힘들게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겁니다. 질량은 환상입니다. 그것은 물체가 허공과 상호작용한 결과죠. 만약 당신이 그 전설적인 신의 레버를 찾아 힉스장을 끈다면 바로 그 순간에 우주에 있는 모든 질량이 사라질 것이고 모든 원자는 해체될 겁니다. 당신과 나, 지구와 태양도 한순간에 모두 빛의 속도로 날아다니는 순수한 에너지로 변할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고 형태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우주 설탕, 시럽 속에 갇혀있기 때문인데요. 이 이론 정말 완벽하게 들리죠. 너무나 완벽해요. 하지만 너무 SF 소설 같아서 많은 물리학자들이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스티븐 호킹 박사는 심지어 이것 때문에 $100를 걸고 힉스 입자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죠. 이 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를 두드리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수면을 세게 때리면 물이 튀어 오르죠. 마찬가지로 만약 충분히 강한 에너지로 힉스
장을 충돌시키면 조각이 튀어나올 거예요. 이 조각이 바로 입자, 즉 힉스 보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대형 강입자 충돌기라는 이름의 거대한 괴물을 만들어야 했던 이유예요.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웅장하고 가장 비싸며 가장 미친 기계입니다. 스위스와 프랑스 국경 지하 100m 깊이에 묻혀 있으며 둘레 27km에 달하는 거대한 원형 고리예요. HC 안에서는 수조 개의 양성자가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됩니다. 이 속도에서는 이 양성자들이 1초에 27km 길이의 가속기, 원형 터널을 11,000바퀴나 돌 수 있어요. 가장 미친 부분은요, 단지 빠르게 달리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확하게 충돌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두 개의 입자빔은 머리카락보다도 가늘게 압축되고요. 27km의 원형 경로에서 이들을 충돌시키는 난이도는 태양계의 양쪽 끝에 서서 두 사람이 동시에 바늘 두 개를 쏘고 심지어 이 바늘들이 지구 상공에서 바늘 끝과 바늘 끝이 정확히 부딪히게 하는 것과 맞먹는다고 해요. 하지만 그 순간의 충돌 속에서 거기서 발생하는 온도는 태양의 중심보다 10만 배 더 뜨거웠습니다. 그것은 우주 대폭발 이후 한 번도 나타난 적 없는 극단적인 환경이었죠. 물리학자들은 바랐습니다. 이 초소형의 창세 대폭발 속에서 잠자고 있던 힉스장을 흔들어 깨워 힉스 보손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말이죠. 2012년 7월 4일 유럽 핵연구소의 과학자들은 발표했습니다. 그들이 데이터를 찾아냈다고요. 차트 2. 그 작은 돌출 부분은 마치 힉스 본인이 허공에서 고개를 내밀어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죠. 아, 나 여기 있어. 호킹은 $100를 잃었지만 그는 져서 기뻐했습니다. 힉스 보손의 발견은 단순히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은 것을 넘어 그것은 소름 돋는 사실 하나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텅 빈 공간은 정말로 꽉 차 있다는 것. 아인슈타인이 비워냈던 그 우주는 이제 다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경직된 빛을 전달하는 기계적인 에테르가 아니라 생명력으로 가득 차 만물의 질량을 부여하는 양자장이죠. 우리는 허공을 걷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우리는 힉스의 바닷속을 헤엄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침내 삼페인을 터뜨리며 축하하고 우주의 궁극적인 비밀을 밝혀냈다고 여겼을 때 새로운 악몽이 구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주가 힉스장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렇다면 모든 물리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이 장장 자체가 과연 안정적일까요? 우리에게 질량을 부여하는 그 신의 레버는 단단히 용접되어 고정된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일시적으로 불안정한 홈에 끼워져 있는 것일까요? 만약 이 레버가 헐거워지고 만약 힉스장이 상전이를 일으킨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은 단순히 이론적인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최신 계산에 따르면 그 레버는 정말로 좀 헐거워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주범은 여전히 그 불운한 진공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그 끓어오르는 양자 진공 말입니다. 저 미친 가상 입자들, 그들이 가진 에너지, 이 모든 게 다 엄청 멋지게 들리죠. 하지만 물리학자들이 이 계산을 정확히 해보려 했을 때 그들은 아주 난감한 땅속으로 숨고 싶게 만드는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계산기를 들고 진공 상태에 있는 모든 양자들이 가진 에너지를 더하면 상상하기도 힘든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에너지는 질량과 같고 질량은 중력, 즉 시공간의 곡류를 발생시키죠. 만약 진공 상태에 정말로 그렇게 엄청난 에너지가 숨어 있다면 우주는 탄생하는 순간 바늘구멍만 한 블랙홀로 쪼그라들었어야 합니다. 아니면 수많은 조각으로 찢겨 나갔어야 했죠. 하지만 분명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창밖을 보세요. 우주는 여전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꽤 부드럽고 온화해 보입니다. 심지어 여유롭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양자장론이 예측한 진공 에너지와 실제로 관측된 값, 즉 우주 상수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보면 둘 사이의 차이가 무려 10의 120승배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마치 여러분이 시장에서 장을 보는데 원래는 30원을 내야 할 것을 상인이 계산기를 한번 탁 누르더니 이 모닝글로리 한 묶음이 3에 뒤에 0이 120개나 붙은 가격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이건 단순히 계산이 틀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철저하고 재앙적이며 아주 엄청난 실패예요. 물리학자들은 이걸 일컬어 물리학 역사상 최악의 예측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우리가 힉스장을 발견했고 표준 모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어있음이라는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는 여전히 어두운 방 안에서 선글라스를 쓰고 검은 고양이를 잡으려 하는 것과 같아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고양이가 방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게 잠 못 들게 하는 가장 큰 문제는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사실은 바로 힉스장 그 자체에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가정해왔죠. 현재의 진공은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예요. 마치 공이 계곡 바닥까지 굴러 내려간 것과 같죠. 안정적으로 그곳에 멈춰 서 있는 것처럼요. 이걸 적태 또는 진정한 진공이라고 불러요. 이 상태에서는 물리 법칙이 안정적이고요. 전자는 정해진 질량을 가져요. 원자는 서로 결합할 수 있죠. 우리는 차를 마시고 책을 읽으며 날씨 투정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힉스 보손과 톱커크의 질량을 방정식에 대입하면 우리는 소름 끼치는 결론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는 어쩌면 계곡 바닥에 있지 않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저 산중턱의 작은 구덩이에 갇혀 있을 뿐일지도요. 이 상태를 준안정 상태라고 불러요. 또는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거짓 진공이라고 하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아주 튼튼해 보이는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사실은 그 침대가 절벽 끝 비스듬한 나무 위에 놓여 있는 거죠.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당신이 꿀잠을 자고 있더라도 아래는 아득한 심연이에요. 그 심연이 바로 에너지가 더 낮은 진정한 진공이죠. 우주 만물은 기본적으로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를 찾으려는 충동이 있어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공은 낮은 곳으로 굴러가죠. 우리 우주가 지금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순전히 그 작은 구덩이에, 즉 물리학에서 말하는 일종의 함정에 일시적으로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극도로 위험한 요행이에요. 아주 작은 교란, 아주 작은 양자 역학적 추진력, 아니면 단순히 운이 나빠도 우리는 이 작은 구덩이에서 굴러떨어져 심연으로 곧장 추락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짓 진공 붕괴라고 불리는 현상이죠.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표현대로 말하면 우주의 궁극적인 재시작 버튼이랄까요. 이건 단순히 이론적인 공포에 그치지 않아요. 우주의 어느 한 구석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죠. 양자 역학의 터널링 효과에 따르면 그 작은 구덩이에 갇힌 공은 우리 우주의 상태를 나타내거든요. 외부에서 밀어내는 힘이 없어도 그 입자는 아주 희박한 확률로 산벽을 직접 뚫고 지나가서 심연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일이 우주의 어떤 한 지점에서라도 발생한다면 단 하나의 원자만큼 작은 공간일지라도 진공 붕괴가 일어난다면 마치 극도로 순수한 관행각수 한 병에 먼지 한 톨이 떨어진 것과 같아서 병 전체의 물이 순식간에 얼어붙는 것처럼 말이죠. 그 진공 붕괴가 일어난 작은 거품은 즉시 팽창하기 시작할 겁니다. 에너지가 더 낮기 때문에 주변의 고에너지 진공, 즉 우리 우주가 그쪽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죠. 이 거품은 빛의 속도로 사방으로 팽창할 것입니다. 이 거품의 벽면에는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거품 내부에서는 힉스장의 에너지 값이 변했기 때문에 모든 물리상수가 다시 쓰여질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폭발이 아닙니다. 규칙 자체를 지워버리는 거죠. 그 새로운 세상에서는 전자가 갑자기 양성자보다 무거워질 수도 있고 이는 원자핵을 순식간에 해체시켜 버릴 겁니다. 빛의 속도는 지금의 10분의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화학 반응이 완전히 멈출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유명한 지능 방정식 물리 법칙조차도 더 이상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아는 물질, 별이든 행성이든 DNA와 생명 그 자체든 그 거품 안에서는 전혀 존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물리 법칙 하에서는 존재 자체도 의미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것은 당신은 절대 도망칠 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것의 도래를 볼 수도 없습니다. 빛의 속도로 팽창하기 때문에 빛이 당신의 눈에 닿기도 전에 거품벽이 이미 당신을 덮쳐버릴 겁니다. 고통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눈을 깜빡일 시간조차 없을 겁니다.
한순간 당신이 저녁으로 뭘 먹을지 생각하던 그 찰나에 다음 순간 당신의 원자는 이미 해체되어 어떤 기묘한 양자숲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만약 지금도 이 문장을 읽고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그 거품이 아직 우리에게 부딪히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이미 오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순간 당신 집거실 티테이블에서 탄생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좋은 면에서 보면 그때가 되면 아직 다 갚지 못한 주택대출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만약 진공이 붕괴하는 이 현묘한 검이 아직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기에 부족하다면 그렇다면 허공에는 우리를 기다리는 또 다른 코스 요리가 있습니다.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완전히 반대되는 죽음입니다. 진공 붕괴는 진공이 너무 불안정해서 붕괴하는 것이지만 암흑 에너지는 진공이 너무 강력해서 찢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어떤 보이지 않는 것이 공간을 잡아당겨 벌리고 있으며 우주의 팽창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주 멋진 이름을 붙여줬죠. 바로 암흑 에너지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추측은 이것이 바로 진공 자체의 고유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인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진공은 팽창하면서 더 많은 진공을 만들어내고 새로 생긴 진공은 다시 암흑 에너지를 띠게 되며 이는 팽창을 더욱 가속화시킵니다. 만약 암흑 에너지가 단지 진공 에너지라면 우주는 열적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하지만 암흑 에너지의 성질이 더 격렬하다면, 즉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팬텀 에너지라면 팽창에 따라 밀도가 증가하게 되어 결국 소위 비그립이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은하계가 해체되고 우리 은하가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다음으로 태양계가 찢겨나가고 지구는 태양을 떠날 것입니다. 이어서 지구 자체도 산산조각 날 것이며 마지막으로 원자와 원자핵까지도 진공 팽창의 힘에 의해 억지로 찢겨나갈 겁니다. 그 순간이 되면 우주는 진정으로 철저한 공허로 변할 것입니다. 물질도 없고 빛도 시간도 없습니다. 오직 한없이 팽창하는 고독한 허무만이 남을 것입니다. 결말이 어느 쪽이든 순간적인 초기화의 진공 붕괴든 아니면 길고 긴 찢어짐의 암흑 에너지든 최종 승자는 바로 공허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공간에 대해 느꼈던 두려움에서부터 시작해볼까요? 쭉 따라오다 보면 오늘날에 이르죠. 우리는 에테르로 그 공간을 채웠고 상대성이론으로 텅 비웠으며 양자론으로 들끓게 했죠. 결국 우리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해하고 길들이려 했던 이 공간이 사실은 우주에서 가장 난폭하고 가장 통제 불가능한 지배자라는 거려. 우리는 마치 얼음판 위에서 춤추는 개미와 같아요. 발밑의 얼음층이 견고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이 얼음층이 녹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서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압류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걸 몰랐던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광활한 무대 위에서 잠시 스쳐 지나가는 환영에 불과할지라도 우리는 겨우 그 보잘것없는 뇌세포만으로 이 무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냈고 심지어 어떻게 무너질지까지 계산해냈으니 이 자체만으로도 영원보다 더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닐까요?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여러분은 알게 될 거예요. 이것이 극도로 아이러니한 철학적 순환이자 우주적 스케일의 부정의 부정 코미디였다는 것을요. 맨 처음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마치 어두운 방에 갇힌 아이와 같았어요. 어두운 구석에 뭔가가 숨어 있을까 봐 두려워서 혹은 아무것도 없을까 봐 두려워서 그들은 방을 가구로 가득 채우려고 필사적이었죠. 예를 들어 에테르, 소용돌이, 그리고 온갖 보이지 않는 고리 같은 것들이요. 그건 두려움 때문이었죠. 그러다 갈릴레오, 뉴턴, 특히 아인슈타인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마치 강박증이 있는 미니멀리스트, 디자이너 같았죠. 그들은 방으로 돌진해서 모든 가구를 밖으로 던져버렸고 벽을 새하얗게 칠했죠. 우리에게 공간은 그저 공간이고 기하학이며 순수한 것이라고 알려주었죠. 우주는 상쾌하고 텅 비게 이성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건 이성적인 판단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금 양자역학과 힉스 메커니즘이 불을 켜자 우리는 놀랍게도 발견했어요. 아인슈타인의 새하얀 내 벽면에 사실은 빼곡한 무늬들이 가득 그려져 있었다는 것을요. 게다가 이 무늬들은 미친 듯이 꿈틀거리고 깜빡이고 있었죠. 힉스장 양자 요동, 가상 입자 공간이 다시 채워졌어요.
게다가 옛 사람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죠. 그것은 진실에서 비롯된 겁니다.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공간은 가득 차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는 더 이상 비어있는 것을 두려워해서 채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채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건 아마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일 거예요. 당신 머릿속에 있는 우주, 작은 공들로 가득 찬 큰 상자라는 개념을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그건 뉴턴 시대의 옛날 물건이에요. 진짜 우주는 무한히 펼쳐지는 여러 겹의 침대 시트에 더 가깝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자장입니다. 쿼크장, 힉스장, 광자장, 이들이 서로 겹쳐져서 우주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죠. 이른바 전자라는 것은 텅 빈 곳을 날아다니는 작은 구슬이 아니에요. 전자는 단지 전자장, 이 시트 위에 있는 작은 주름일 뿐입니다. 국부적인 진동이죠. 광자는 전자기장 위에 생긴 잔물결이고요. 쿼크는 쿼크장 위에 있는 소용돌이입니다. 그럼 당신은요? 당신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극도로 복잡한 수십 가지 다른 장들이 서로 얽혀서 만들어내는 공명입니다. 당신의 몸도, 당신의 생각도, 점심에 대한 당신의 갈망도 본질적으로는 우주라는 거대한 시트 위에 있는 한 묶음의 복잡한 파동이에요. 만약 당신이 이 장들을 잠잠하게 할 수 있다면 비록 단 한 순간일지라도 당신은 사라질 거예요. 죽는 게 아니라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그 어떤 것도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장의 순간적인 여기일 뿐입니다. 이는 다소 예상치 못한 따뜻한 결론으로 이어지는데요. 우리는 연못에 던져진 돌이 아니에요. 우리는 연못 자체가 일으키는 잔물결입니다. 이는 우리가 고립된 개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약 당신이 침대 시트 위에 한 주름이라면 저는 다른 주름이죠. 그럼 우리는 본질적으로 붙어있는 공생관계인 거예요. 모두 같은 직물 위의 무늬인 거죠. 당신의 매번 숨쉬는 것과 매번 심장이 뛰는 것이 온 우주의 끈을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잔물결이고 잔물결은 결국 사라질 겁니다. 잔잔한 수면으로 돌아가겠죠. 이로 인해 마지막 질문 하나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네요. 어쩌면 좀 바보 같을 수도 있는, 하지만 저를 밤새 잠 못 들게 하는 질문입니다. 만약 이 장들이 물질을 창조했고 우리를 창조했다면, 그렇다면 이 장들은 대체 무엇 위에 떠 있는 걸까요? 만약 우주가 그저 진동하는 침대 시트 더미에 불과하다면 그 시트는 어디에 깔려 있는 걸까요? 어쩌면 어디에라는 이 질문 자체가 무의미할지도 모릅니다. 최신 물리학 추측에 따르면 시공간 자체도 가장 근본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더 근본적인 양자 정보로 짜인 환상일 뿐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물질을 벗겨내고 모든 장장을 벗겨내고 시공간 자체를 벗겨내고 끓어오르는 양자 거품을 벗겨낸다면 남는 가장 깊고 가장 순수한 무문은 대체 무엇일까요? 어쩌면 정말 아무것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곳에 우리 뇌가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 궁극적인 진리가 있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그저 신의 미완성된 초고지일 뿐일지도요.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고려해볼 때 우리가 언제든 무작위적인 기포 하나 때문에 순간적으로 사라지거나 아니면 암흑 에너지 때문에 산산조각 날 수도 있다는 거요. 저는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궁극적인 문제들에 대해 말이죠. 어쨌든 우주가 언제든 끝장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밤 설거지를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삶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양자 거품 위에 세워진 삶일지라도요. 지금 화면을 꺼보세요. 주변 공간을 둘러보세요. 눈앞에 놓인 텅 빈 커피잔을 보세요. 더 이상 비어있지 않아요. 귀 기울여 들어보면 그것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끓어오르고 있고 수많은 일들이 펼쳐지고 있죠. 수없이 많은 미시적인 창조와 파괴가요. 바로 이 시끄러운 허공이 컵의 형태를 지탱하고 빛의 전파를 지탱하며 여러분의 존재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묻더군요. 만약 진공붕괴의 거품이 정말로 닥쳐온다면 그것은 광속으로 퍼지는데 만약 제가 그 순간 눈을 깜빡이면 우주의 종말을 놓치게 될까요? 정답은 네입니다. 여러분은 심지어 그것을 볼 시간조차 없을 거예요. 그러니 친구 여러분,
두 눈을 크게 뜨세요. 단순히 종말을 보기 위함만이 아니라 이 허공으로 가득 차 있지만 동시에 너무나 시끄럽고 아름다운 우주를 똑바로 보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언제든지 어떤 양자 입자의 제멋대로인 던지기 한 번으로 인해 막을 내릴 수도 있으니까요. 아직 막이 내리지 않았으니 좀 더 많이 봐두세요.